22년 10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경제신문을 읽어줘. 네, 부동산부터 시작하면 킹달러에 대해 외국인 부동산 쇼핑 안 한다. 9월 부동산 매입 외국인 1045명, 2017년 이후 월 기준 가장 적어. 서울 고작 101명에 9년 만에 최저. 환율 급등에도 매수세 약화. 집값 고점 인식 분위기 팽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구매 열기가 주춤하고 있다. 킹달러로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국내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는 환경이지만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은 급감하는 추세다. 과거 고환율 시기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렸던 서울은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매수 심리가 쪼그라들었다. 전문가들은 국내 경기 침체 우려와 부동산 가격 하락 전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때 부동산 쇼핑의 주요 타깃이 서울도 마찬가지다. 올 9월 서울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은 101명에 그쳤다. 2013년 9월 이후 최저치다. 전세계 통화긴축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 킹달러 기조가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의 구매력은 오히려 강해졌다. 지난달 말 13년 6개월 만에 144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은 1500원까지 점쳐지고 있다. 과거 고환율 시기 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국내 부동산 매수에 달려들었다. 주택 가격 등에 따라 대출이 막혀있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의 각종 금융 규제에서 자유롭다. 국내법 효력에 미치지 않는 해외 현지 은행을 통해 대출받아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일도 벌어졌다. 하반기 들어 국내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진 데다 환차익까지 고려하면 달러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의 충분한 투자 유인이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부동산 투자의 환율이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국내 부동산 시장 전망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강달러 현상이 국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율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다른 국가로 투자가 분산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경제금융 주식. 당분간 근데 금리가 올라가길 거기 때문에 아마 주택담보로 해가지고 대출금리도 올라가서 집값이 상승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경제금융 주식 모건스탠리의 변심. 한국 반도체 사라. 작년 반도체 겨울 온다 경고. 지금은 빙하기 끝나간다. 내년 2분기 업황 반등 전망.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탑픽 꼽아. 해당 기업들 일제히 주가 급등.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간판 전기전자 기업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두 종목을 최선호주로 꼽고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면서다. 모건스탠리는 한국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에서도 주위에서 매력적으로 추정했다. 모건스탠리는 아시아 전기전자 최선호주로 SK하이닉스와 대만 TSMC를 꼽았다. 모건스탠리는 반도체 업황이 올해 4분기 바닥을 찍고 내년 2분기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고 있지만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과정을 통해 업황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고포에 사서 저포에 팔아라. 그러니까 불황이어가지고 재고가 많이 쌓였을 때 다 선반영되어서 다시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모건스탠리는 이번 하락장을 넘기면 주가가 장기 상승세를 탈 것이라 예상했다. 반도체주는 하락장에서 평균 50% 하락하고 상승장에서 그 몇 배로 올랐기 때문이다. 2002년 닷컴 버블 당시 반도체주는 고점 대비 59% 하락한 이후 2008년까지 199% 상승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50% 하락한 뒤 2018년까지 234% 올랐다. 모건스탠리는 TV시장은 제조사들의 공급 감소에 힘입어 이미 정상으로 돌아왔다며 제조사에 소재와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공급 감소 효과를 곧 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상장사 40%가 PBR 0.5배, 역사적 저평가, 절반은 주가 고점에서 반토막. 증권가, 이달 중순 코스피 2350선까지 일시적 상승 가능.
일각 추가 하락 위험도 여전. 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이 2600, 1700 이게 최저점이라고 더 이상 안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더니 이제는 뭐 2350선까지 뭐 일시적으로 뭐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애널리스트 전문가 믿을 게 하나도 못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신문을 읽어주고도 있지만 신문도 못 믿을 것 같고. 지난 한 달간 급락세를 겪은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단기 반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스피 지수의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 역사적 하단까지 밀려 내려온 만큼 작은 호재에도 데드캣 바운스, 일시 하락장수 일시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증시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경우 4분기 본격적으로 나타날 역실적 장세, 기업 실적 하락으로 인한 증시 하락에 대비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역실적 장세 같은 경우에는 우라가미 고니오가 지금 사계절로 해가지고 사계절이 아니라 네 가지의 케이스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역실적 장세가 제일 마지막 장세입니다. 금융 장세, 뭐 역금융 장세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보통 재고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시기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 이 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고도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역실적 장세의 끝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다시 뭐 턴어라운드 하는 거 아닌가라고 전문가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사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유가증권 상장 기업 중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0.5배 이하인 기업 비중은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10곳 중 4곳이 주식이 실제 장부 가치의 절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당시 40%와 비슷한 수준이다. 코스피 지수도 PBR 0.8배 수준으로 역사적 하단 부근까지 내려왔다. 주가가 최근 고점 대비 50% 이상 급락한 기업 비중은 약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50%. 2020년 코로나19 발생 당시 44%보다 높은 수준이다. 52주 최고가 대비 지난달 말 주가를 비교하면 카카오뱅크는 71%, SK바이오사이언스는 71% 급락했다. 와. 코스피 지수는 7주 연속 하락했다. 1990년 이후 코스피 지수가 7주 연속 하락한 때는 1990년, 1995년, 1996년, 2008년 4번뿐이다. 뭐 코스피 지수가 8주 연속 하락한 적이 없었다면 이번 첫째 주는 기술적 반등과 사상 첫 8주 연속 하락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뭐 이경민 팀장이겠죠. 10월 중순 코스피 지수가 일시적으로 235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경민 팀장은 만약에 하락하면 한 2050까지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단기 반등장이 실제로 오더라도 위험관리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게 증권가의 조언이다.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단기 반등보다 추가 하락을 예상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아직 정점을 지나지 못했다며 외국인 단기 순매도 여력도 아직 큰 만큼 이달 추가 하락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슬프네. 자, 종합면 페드발 금리 발작의 글로벌 주식 가치, 주식 채권 가치 6경 증발, 40년 만에 인플레 이어지며 각국 중앙은행 도미노 금리 인상, 강달러의 글로벌 경기 침체, 미 3대 지수 연일 저점 경신, 페드 정책 변화 가능성 낮아, 연말 갈수록 고통 커질 수도. 글로벌 자산 시장이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고 있다. 위험 자산, 안전 자산을 할 것 없이 모두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세계 은행들의 긴축 후 폭풍이다. 미국 중앙은행의 빠른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이온계좌신문은 올 4월에서 9월 세계 채권과 주식 가치가 44조 달러 줄었다고 보도했다. 감소액은 반기 기준 사상 최대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국제결제은행 BIS와 블룸버그 세계 채권 종합지수에 따르면 세계 채권 잔액이 이 기간 동안 20조 달러 줄어든 125조 달러를 기록했다. 199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페드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채권금리가 덩달아 오르는 영향이다.
채권 가격은 채권 금리가 오르면 떨어진다. 마켓워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6개월 만에 미국 국채의 가격 하락폭은 최근 70년 만에 전쟁 중 최대폭이라고 전했다. 자, 페드의 긴축 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는 한 큰 폭의 상승은 예상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페드는 최소 내년까지 높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유지할 뜻을 시사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투자자에게 더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이라며 달러 같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최고라고 전했다.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달러는 쓰레기라고 했는데 그 말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달러가 쓰레기가 아니라 레이 달리오가 쓰레기네. 마이클 하트네트 BOA 최고 투자 전략가는 2022년은 고통스러운 변화의 해라고 했다. 오펙 플러스 감산에 다급해진 미국, 비축유 풀고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 감산 저지 실패한 바이든 발건, 근시안적인 감산에 실망했다. 유가 올라 인플레 자극된 내달 8일 중간 선거의 악재,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허용 검토, 오펙 플러스 담합 소송 걸 수도. 바이든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사우디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 주고 뭐 10만 배럴 뭐 청산했더니 이번에 뭐 200만 배럴 감산한다고 야 가가지고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보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에 세계 경제가 시달리는 가운데 오펙 플러스가 근시안적인 원유 감산 결정을 내린 것에 실망했다. 백악관은 5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주축인 산유국 협의체 오펙 플러스가 하루 200만 배럴의 원유 감산에 합의한 것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반응은 이같이 전했다. 푸틴은 더 유리한 입지, 유리한 고지, 유리한 상황이라 가지고 전쟁을 더 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원유 감산 결정을 내린 오펙 플러스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뭐 실제적으로는 한 50만 배럴 밖에 감산되는 게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원래 뭐 계획 대비해가지고 적게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와 달러 강세로 최근 들어 진정세를 보이는 유가가 다시 뛰어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경우 다음 달 8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표가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 백악관은 곧바로 대책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에너지부에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을 다음 달에 추가로 방출하라고 지시했다. 바이든 정부가 원유 매장량이 세계 최대 수준인 베네수엘라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베네수엘라에 뭐 매장량이 많기는 한데 이게 중진류라 가지고 무거운 기름이라 가지고 정제하는데도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고 안 좋다고 합니다. 대신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생산을 하면은 거의 뭐 바로 쓸 수 있는 그렇게 질 좋은 기름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미국의 오펙 플러스가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상원법사위원회가 5일 통과시킨 석유 생산 수출 카르텔 금지법에 법안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유가 담합으로부터 자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펙 플러스 국가들에 대해서도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IRA 그 법안도 약간 말이 안 되는 건데 항상 미국은 자기 편한 대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러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